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특강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박일권 이승훈입니다. 네, 최근에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도 굉장히 덥고요. 저녁 때는 또 열대야로 잠도 못 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습도도 굉장히 높아져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항상 보시면서 좋은 정보와 좋은 매물 투자하셔서 이런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하반기 오피스텔이 물량이 한 9,500여 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한 6,000여 실 정도가 되고요. 지방은 한 6곳 정도에서 한 3,400여 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에 한 63% 정도가 몰려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수익률이겠죠? 수익률 어떻게 잘 나올까요? 네, 지난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을 보면 은행 금리의 1.25%의 약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급 과잉이라든지 아니면 공실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과 매물을 잘 선정을 하셨을 때는 이런 안정적인 수익률도 얻으시고 거기에 따른 그런 초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투자의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최대 수익을 위한 투자는 계속 되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이슈와 매물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는 박일권 대표님이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탐나는 매물입니다. 정말 저도 탐이 나는데요. 원효로 일가의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와 함께 대리계약의 진정성과 효력,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리권이 있을 때 반드시 인감증명이나 위임점이 있어야 되냐?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뒤이어서 알짜배기 매물입니다. 정말 알짜배기 매물 핫플레이스입니다. 양평동 4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66-8657,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확실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좋은 정보와 핵심적인 지역과 매물로서 이런 더위를 말끔히 날려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다운사이징 열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 대세는 대형 평형에서 소형평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운사이징, 소형평형 강세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질수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 열풍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소형평형 그런 주거단지의 아파트가 굉장히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운사이징 열풍의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은행권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 해도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점을 이루다가 50대가 넘어간 후에는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조 원에서 대출 금액 자체도 135조 원으로, 그래서 60대부터는 대출 비중 자체도 80%에서
70%대가로 낮아지고 있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50대까지는 인생의 피크, 황금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0대까지는 자산이 굉장히 증가하겠죠. 소득 또한 증가하고요. 하지만 50대 이후에 은퇴를 맞이해서 자제분들의 출가를 시킨다든지 은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금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대출 금액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의 이 공동주택, 아파트의 그런 가격 상승률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60제곱미터, 그러니까 과거에 18평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8평형 아파트의 그런 상승 자체가 7.36% 가장 높고요. 정말로 재미있게도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 상승폭 자체는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135제곱미터 50평 이상은 3% 정도대로 가격 상승폭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더라도 소형평형 아파트나 주택의 인기가 굉장히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자료를 보시면 수도권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를 본다고 했을 때도 60제곱미터 이하 등 같은 경우는 8대1, 그리고 85제곱, 25평형 이상 같은 경우는 급격히 낮아지죠. 3대1이라는 경쟁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소형평형과 중소형평형, 중대형평형의 그런 인기도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다음 장에서부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최근에 이제 다운사이드 열풍이 일어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 부모가 퇴직하기 시작했습니다. 58년 개띠라고 하죠. 그래서 대출을 과거에는 많이 받으시고 주택을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셨는데 이런 대출 상환을 집을 매도하시면서 대출 상환을 하시고요.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50대 정도. 그래서 퇴직을 몇 년 앞두시거나 퇴직을 막 하신 분들이 사업을 하기에도 상당히 좀 금액적으로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또 주식시장 투자하시기에는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얻으면서 플러스 알파의 시세 차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종목이 어디냐? 그건 바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쪽으로 정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고요.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50대 은퇴하는 인구 자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향후에 50대 이상 은퇴자분들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과 그런 매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인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투자를 하실 때 향후 50대 은퇴자분들이 선택하는 지역과 매물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8평형 매매가 우리 살펴봤죠. 매매가나 임대가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기준으로도 강북권의 아파트 무려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나 위례 신도시의 입주로 인해서 강남권에 약간 좀 역전세 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장기적인 추세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의한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18평형이나 18평형 이하의 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죠.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조조정을 합니다. 제형평형에서 소형평형으로 이렇게 수익형, 단순히 전세를 활용한 투자, 시대차익용에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그리고 1, 2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심권이나 택지개발지구의 소형평형 이런 지역 쪽의 주택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직주 근접, 소형평형 중심 쪽으로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 선호하는 지역, 바로
투자자, 큰 손들이 모이는 지역들이 과연 어디인지 최근에 이제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각광받는 이유가 이런 불확실성이 큰 지역,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 안정성이 있는 지역이고요. 실거주뿐만 아니고 투자로서 굉장히 좀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과 종목의 차별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수요나 실거주 차원 투자자분들이 몰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에 그런 상황에 큰 영향이 없이 지속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이나 실거주자들의 선택을 못 받는 지역과 그런 평형대는 앞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소득 수준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그런 종목의 차별화가 앞으로는 더 될 수밖에 없다라고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지역이 올라가고 앞으로 가격 상승폭 미미한 지역은 앞으로도 어렵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요. 소형 평형대의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겠지만 최근에 소형 평형대 그런 주택 가격이 상당히 오른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매 가격 정말 고점인지 아닌지 매매 가격을 좀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역적으로 실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면서 투자 수요가 같이 있는 지역인지 제가 방송에 늘 말씀드리죠. 투자를 하실 때는 한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만 투자하실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지역에 이 매물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앞으로 또 지금은 전세를 활용하고 있지만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전환을 했을 때 공실 걱정이 없고 안정적인 월세 수익률, 최소한 수익률 자체는 4%에서 5% 이상 나올 수 있는 지역인지 매물인지를 꼭 보고 투자를 한다. 즉 실거주와 투자 수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과 매물로 투자를 압축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소형평의 소득이 있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유효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역을 투자하셔야 된다. 즉 말씀드린 대로 도심권이나 강남권 그리고 신규 택지개발지구 아직까지 택지개발지구의 인기가 굉장히 높죠. 실거주 차원에서.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강남권이나 도심권에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즉 당연한 공통 분모는 소형 평형이죠. 소형 평형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는 포인트는 시세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실거주나 월세 수요가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시세 차익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세 차익을 생각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즉 주변에 내가 뭐 아파트든 상가든 다세주택 어떠한 부동산 종목과도 상관없이 항상 개발 가치, 내가 투자하는 지역 중심축으로 해서 신규 뭐 전철이 개통된다든지 아니면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들어온다든지 이 여러 가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운사이징의 핵심 포인트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구, 사회 구조학적인 그런 거대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도심권이나 강남권,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직주근접이 가능한 소형 평형대의 그런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발 가치 있는 지역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금액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런 핵심적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이주 수요의 후광 효과라든지 개발 가치의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본인의 그런 투자 금액에 맞는 투자를 해 놓으셨을 때는 향후 뭐 공급 과잉의 논란이라든지 금리 인상 시에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본인이 원하시는 투자 수익률과 그런 시세 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지역과 매물 같은 경우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이고요. 미래 가치가 정말 뛰어난 투자자분들이 가장 투자를 원하시는 지역, 바로 용산권에 있는 그 원효로 일가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윗지는 용산구 원효로 일가, 역세권으로 따졌을 때는 6호선과 경의선 더블 역세권이죠. 도보 3분 거리에 굉장히 초역세권입니다. 원효로 일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지분은 27.21. 전용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실평형 자체가 약 16평형. 그래서 넓은 투룸 구조다. 거의 3룸에 가까운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참 열심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면 입주할 수 있는,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는 3베이 구조의 넓은 방, 안방과 작은 방, 넓은 거실 구조, 그리고 발코니, 오픈형 발코니와 욕실과 오픈형 테라스가 있습니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실평형 자체가 앞에 정남향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실평형 거의 한 5평형에 가까운 독자적인 그런 오픈형 테라스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쾌적하고 인기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6층 중 4층의 남향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로얄층, 로얄홀스의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매물에 대한 그런 내부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독특한 고급스러운 외장 마감할 예정이고요. 또 넓은 거실과 안방과 작은 방 구조. 그래서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오픈형 베란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란다를 본인이 취향대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테라스가 있는 고급스러운 용산권에 찾아볼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이다. 뭐 이런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굉장히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좀 신경을 쓴 아트월 마감과 안방과 그다음 화장 욕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경 써서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이고요. 특히 투자자분들이나 실거주자분들, 세입자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지역이 보는 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한샘 브랜드로 다 마감하고 기본적인 옵션들 다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입지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용산권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용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대표님 궁금합니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용산권을 봤을 때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서울역 역세권과 한남 뉴타운 그리고 동부 이천동 그리고 용산 역세권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산권의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냐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용산 역세권과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장을 앞둔 용산 민족공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 역세권에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차량을 이용하면 얼마나 지근 거리인지에 따라서 지금도 땅값이 틀리게 형성이 돼 있고요. 향후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다세대 주택은 효창공원 압력, 경의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의 도보 3, 4분 거리에 원효로 일가에 있는 매물이고요. 바로 도보로 한 7, 8분 정도면 남영 역세권, 하단부에 캠프긴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긴 부지, 주거상업, 업무 복합선로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예정돼 있고요. 도보로 10분 정도면 용산 민족공원과도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이면 용산역,
도보로 한 15분 정도만 걸어 내려가시면 용산역입니다. 그래서 용산 역세권 주변 지역에 주택 재개발 사업들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강 대로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돼 있어서 시간상의 문제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아쉽게도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이기 때문에 지가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신축 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 자체가 거의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입지는 좋지만 부담되는 지역인데 반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원유로 일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확정이 됐던 지역이고요. 지금은 약간 좀 국제업무단지 개발의 속도에 맞춰서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 용산 역세권 개발, 국제업무단지가 다시 개발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수혜와 자체적인 개발 계획까지도 나올 수 있는 탁월한 입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편으로 가시면 공동 역세권, 남영, 그리고 또 삼각지 역세권, 신용산 역세권과 용산 역세권의 후광 효과를 바로 얻는 지역이고요. 자체적으로도 향후 개발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소형평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커다란 호재를 갖춘 탁월한 입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설명드릴 내용 같은 경우는 입지에서 개발 호재를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 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이미지 컷입니다. 지금 국제업무단지는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코레일에서 올 상반기에 제 용역에 들어가서 향후 북부 역세권 개발과 용산 역세권에 맞춰서 맞춤형 개발 계획이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실현이 아직 되려면 시간은 남아 있지만 이런 개발 사업의 확정에 따른 시세 차익 굉장히 가격 상승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 컷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요. 정말 용산역 전면으로 해서 이런 고층 상업시설들이 건물이 건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용산역에 항상 도착하셔서 저희 사무실 나오셔서 상담 받으실 때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용산이 정말 말로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개발이 실현이 되는구나 직접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본 매물 이런 이미지 컷 자체도 1819면 5성급 호텔도 거의 3분의 2 정도가 골조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상업 업무시설들이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정말 실현이 되고 있고 수많은 내국인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그런 상업지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용산민족공원 내년 2017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용산역 주변 지역의 캠프킴 부지, 또 유엔 수송단 부지 또한 향후 상업지로서의 종상향을 통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죠. 바로 한남동 쪽에 그 한남동 외인 아파트 부지도 무려 6,200억. 평당가로 따졌을 때는요. 평당 땅값만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용산권은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고요.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한남 뉴타운 그리고 또 이 이태원 역세권에 최근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독특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시는 그런 상업지 문화 복합시설들 녹사평역 쪽에 그런 상업시설들의 개발들, 그리고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복합시설 개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1, 2년, 중장기적으로도 5, 6년 안에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가 측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캠프킴 부지 고밀도 개발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신분당선 착공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강남역에서 출발을 해서 앞으로 4, 5년 정도 후면 용산 역세권까지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교통의 호재들,
GTX A 노선까지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야흐로 용산이 서울의 중심축으로 정말 새롭게 태어난 랜드마크 도시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로 매매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원유로 일가에 있는 거의 3룸에 가까운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실평 자체 말씀드린 16평이 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3억 1천만 원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예상 전세가는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2억 6천만 원, 월세는 3천에 9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요. 전세 투자할 때는 보수적으로 한 5천만 원.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2억 6천만 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평 자체 16평 이상의 오픈형 베란다까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가능하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5천만 원 미만에 4천만 원대의 투자도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할 때도 9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매물 4, 5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앞서 입지에 설명드린 것처럼 용산 역세권,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또 용산 주변 지역 캠프긴 부지 자체적인 개발 계획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4, 5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 또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그래서 단기적으로 1, 2년을 보시더라도 3억대 후반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요. 중장기 측면에서는 4억대 중반과 중소형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를 갖춘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부자 이승훈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부동산 특강 준비했는데요. 대리계약의 진정성과 효력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좀 법률적인 내용이라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보시다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대리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같은 걸 첨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런지, 그리고 인감증명과 위임장만 첨부가 되게 되면 확실히 대리권이 수여가 된 게 확실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위임장과 인감만 있으면 대리권 인정받을 수 있나? 그 다음에 위임장과 인감증명가 없다면 대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대리권 계약, 민법 125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다. 뭐 말은 어렵죠. 일단 내용은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게 뭐 내용은 복잡한데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어요. 이게 뭐든 간에 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표시한 자는 자기가 당연히 그거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가 나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거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어떤 그 위임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위임자에게 당연히 책임 권한이 있게 되겠죠. 대리인은 그 수행만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런 거죠. 제3자가 대리권 없거나 없음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때, 조금 문구가 애매합니다. 사실은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인감이라든가 어떤 그 위임장을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조된 거 아닐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건 책임은 그 위임자에게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좀 내용 어려워요.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 조항을 보게 되면 대리권 서류가 구비되어, 뭐 일반적인 대리권 서류라고 하면은 이제 위임장과 그죠? 우리 인감증명을 첨부를 하는 겁니다. 인감증명서. 자, 요게 첨부가 되는데 구비되었다고 해도 매수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매도자들이 많이 대리 위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매도자의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죠? 그러니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은 첨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리권이 아니라거나
아니거나 아닌 걸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매도자의 책임이 없다. 그건 누구냐? 결국 산 사람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조작해서 위임장을 작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 위임장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리인이 조작해서 위임장을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대리인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위임한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권이 있다고 당연히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매수자 쪽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매도자, 매수자를 적은 것은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 쪽에서 보통 위임장 같은 거 많이 첨부를 하잖아요. 대리인들. 예를 들어서 뭐 커다란 건물에서 분양을 한다. 이거는 일일이 그 건축주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대리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그 대리권, 위임장이 정확한 건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게 첨부가 됐다 하더라도 내 책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시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요. 소유자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적절하겠죠. 네, 그러니까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대리로 띄어졌거나 약간 좀 내용이 좀 이상하고 좀 찜찜하다.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전화로 하는 경우. 근데 요즘엔 또 영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신분증 같은 걸 갖고 나왔겠죠. 그럼 신분증상 그 얼굴과 또 실제로 통화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정확하다면 당연히 소유자가 일치하는 거겠죠. 이렇게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전화상으로. 예, 왜냐하면 인감과 위임장이 있다고 100% 당연히 이건 위임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조드린 내용은 확실하게 위임 사실을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금 등의 금전송금. 이거는 이제 위임장에다가, 어떤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거의 금액을 어떤 특정한, 그 예를 들면, 대리인의 계좌로 넣기로 한다라고 위임장에 써 있으면 그 내용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정확히 위임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조작됐거나 아니면은 그 대리인이 나쁜 마음을 먹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계약금 등의 금전송금은 반드시 원소유자의 계좌로. 그러니까 대리인은 정말 대리 행위만 하는 걸로 보고 나머지 금전송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원소유자의 계좌로 송금하시게 되면 일단 안전하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단 인지를 하시고요. 그럼 만약에 위임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위임장을 혹시 놓고 왔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계약인데 그걸 또 안 하게 되게 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위임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리권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앞서서 봤을 때 대리권 수혜 표시에 표현돼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이거는 어떤 행위가 없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해라. 그런 내용 민법상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건 구두상으로도 가능해요. 그렇죠? 구두상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거에 대해서 위임했어. 이 자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 680조를 보게 되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어떠한 그 다른 내용도 없어요. 그렇죠? 위임장을 첨부해라, 인감증을 첨부해라 이런 거 없죠. 형식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인한 대리권도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구두 대리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전화상으로 위임을 했는지 여부를 영상이라든가 전화로 확인하거나 그리고 실질적인 송금은 원소유자에게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유자와 통화하고 계약금, 중도금, 기타 모든 비용 같은 거는 소유자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되겠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셔라. 계약서의 특약란에 이렇게 쓰시면 제일 좋아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계약서의 특약에다가 소유자의 통화 후 위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실질적으로 통화를 하시고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잔금 전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이게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위임장, 인감증명 첨부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없으면 거래 진행이 사실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
구청이라든가 은행, 금융권 특히 이런 데서도 이게 없으면은 발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두로 하는 것들을 대해서 일일이 전화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관례화되어 있는, 법률적으로는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관례화되어 있는 위임장이라든가 임감증명서를 오늘은 첨부 못했어요. 오늘 첨부 못했지만 확실히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은 하고 돈도 그쪽에 넣고, 그죠? 돈도 그쪽에 넣고, 그러나 잔금 전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라.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이거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구비돼야 될 요소는 아니다. 구두 위임도 위임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없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없으니 이거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계약은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계약은 진행하되 소유자 영상통화라든 전화통화든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이라든가 기타 모든 비용은 소유자 계좌로 송금을 하고 그다음에 특약에다가 반드시 써놔야 되죠. 소유자 그날 당일날 통화를 해서 위임 사실을 확인받았다는 내용. 그러면 소유자가 꼼짝 못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잔금 전까지는 최소한 잔금 전까지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추인을 하는 거죠. 추후 인정을 하는 거죠. 추인을 받아서 기재한다고 하게 되면 비록 당일날 위임장과 임금증명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임을 받은 걸로 법률적으로 효력을 받고 향후에 이 문서로 그 완벽하게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에 있었던 상식에서 약간 벗어나는 내용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깜빡 잊고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계약을 안 하면 딴 사람이 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런 형태의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면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 안내 하나 해드릴게요. 자, 주제는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떤 걸 팔아야 할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3층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02-542-0086번 전화 예약 접수 꼭 하시고 오시면 좋겠는데요. 02-542-0086번으로 전화 주시고 세미나 참석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영등포구 양평동 지역에 한번 매물을 살펴볼 건데요. 영등포구가 최근에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죠. 3핵 중에 한 곳입니다. 강남권과 도심권,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바로 이 영등포 여의도권인데 이 3핵을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인 어떤 서울의 도심권의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양평동이라는 곳이 준공업 지역으로 지금 이미지가 좀 지저분하고 공장지대에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그리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서울의 양평동을 모르시는 분이 많았어요. 경기도 양평동은 알아도 그만큼 낙후가 돼 있었던 곳이지만 지금 많이 변모를 하고 계속적인 변모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볼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매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개발에 대한 가능성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는 지하철역, 역세권 중요하죠. 9호선. 자, 그리고 2호선. 우리나라 가장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2호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위치다. 이 두 가지 라인을 모두 이용하는 라인이 잠실 종합운동장 쪽하고 여기 두 군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같은 경우 선유도역 도보로 한 2분 정도, 당산역까지 도보 8분 정도 전혀 오버한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걸어서 재본 거리예요. 2분 8분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이 16.86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42.817제곱미터로서 실사용 면적이 한 13평 가까이 되는 상당히 큰 구조의 투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지역 일대가 보통 11평 정도에서 12평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이 매물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만큼 입지가 더 좋고 더 크면서 더 저렴한 매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공은 2016년 8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 둘, 거실, 욕실 구조가 되고요. 오늘 매물은 6층 중에 4층 매물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현장 내외부 사진의 모습들입니다. 깔끔한 모습들로 지고 있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변 일대의 어떤 여의도라든가 이런 그 업무타운들이 상당히 많죠. 네, 업무타운이 이제 우리가 짚어보면 마곡지구라든가 9호선 이용해서 김포공항이라든가 내지는 여의도, 예,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또 가산 디지털 단지 위쪽은 이제 홍대 상권, 도심권까지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 업무타운을
갈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가장 중심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 업무타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전세가가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방 경직성, 잘 떨어지지 않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신축의 옵션화되어 있는 남향의 매물입니다. 그만큼 가격 안정성이 있는 매물입니다. 자, 마곡지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는 곳이 이제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그래서 여의도공원의 2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보타닉공원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대부분 입주를 할 예정에 있죠. 지금 공사가 한창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 전세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뭐 역전세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지적입니다. 그거는 어떤 특정 지역, 공급량이 많은 지역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지역 자체는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하다, 태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왜?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역세권의 매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30대층에 특히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룸형의 적당한 크기의 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매물 그렇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실제 사진이 이게 올해 한 초 정도의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타워 크레인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전부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저 뒤쪽에 보시면 우리 아파트도 잘 보이죠? 아파트는 공급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것은 13년도, 14년도에 아파트가 공급이 됐어요. 이때 이제 아파트가 공급이 됐는데,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여기 기업들도 원래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다 뭐다 해서 기업들이 조금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수요가 어떤 시간적 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가격이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죠. 보통 33평 아파트가 7억을 다 호가하고 심지어 8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하지 못하시는 상당히 많은 분들, 특히 여기는 아파트는 12,000호 세대밖에 되지 않는데 입주하는 사람, 상주 인구는 보통 한 19만 명. 그 중에서 아직도 입주를 못했던 근무자들이 앞으로도 한 15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요층이 있죠.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해서 전세가 상승분은 기대가 된다. 그러면 지금 매매 금액 대비한 전세가 비율이 오늘 매물 같은 건 95%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작고요.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기대가 된다. 지금 저는 이쪽에 한강변 쪽의 개발이라든가 중공업지 개발, 이런 개발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흐름만 갖고도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건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서부간선도로 지화 사업이 있습니다. 요건 작년 말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쪽 지역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병목 현상이 심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가 지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 흐름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양평동에서도 진입로가 더욱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유동성이 움직일 걸로 보여진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양평동 4가의 이제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 진행했을 때 했던 건데,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항상 대두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게 이제 바로 선유도 공원이죠. 오늘 2분 거리의 역세권이 이름이 선유도역입니다. 고선 선유도역.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선유도까지 걸어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집가 상승과 어떤 상권의 변화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쪽 상권을 이용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편의성까지 갖춘 지역이다. 같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양한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용어가 조금 좀 어색하시다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는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용어는 사라졌고 지식산업센터라는 말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어쨌든 이게 공장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의도에 있는 빌딩과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러나 지금 구로나 지금 실질적으로 양평동에 있는 제가 그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공장이 이렇게 변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층짜리, 2층짜리 좀 오래된 그런 공장들 같은 거를 헐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지역도 수요층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 직주 근접 정말 중요하죠. 역세권이 뜨는 이유도 직장하고 주거지하고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내 집 바로 앞에 도보로 걸어다 할 수 있는 이러한 회사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여의도라든가 마곡이라든가 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중공업 지역 발전 계획, 이번엔 개발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게 되면 2015년도, 작아서 글씨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 10월 13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떻게 중공업 지역, 서울시 중공업 지역으로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재생할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어떻게 이 중공업 지역이 지금 사실은 서울에서 중공업 지역 필요가 없거든요. 외곽으로 내보내고 거기를 주택으로 변모를 시키겠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식산업센터로 변모를 시켜서 주거환경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행 중에 있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승분은 다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이 갖게 되겠죠. 우리 공단이 구로 디지털 단지로 바뀐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변모가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격이 엄청 상승했습니다. 정말 많이 상승했는데 그러한 수익을 가져가셔야겠죠. 조금만 선점 투자하시면 될 걸로 보이십니다. 자,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었던 2030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자, 도심권. 그 다음에 강남권 또 한 가지 핵이 여의도와 영등포 권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도심권이라든가 강남권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라든가 관리 정비 측면인 반면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재개발이라든가 전면적으로 주거 환경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헌집이 세집되면서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어떤 투자 측면에서는 영등포 쪽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한강 수변 지역 정비 계획입니다. 영등포에서 무슨 한강이냐 말씀하시겠지만 이 양평동은 바로 한강과의 도보거리가 5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선유도역이죠. 선유도 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선유도 공원 이동하는데도 한 6, 7분 정도면 갈 수가 있고요. 한강변까지 가는데 4, 5분이면 됩니다. 자, 강변하고 가까우면서도 역세권이에요. 이런 지역이 거의 없어요. 항변하고 역하고 항상 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역도 가깝고 한강변도 가까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이게 뭐 선유도도 지금 기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개발 발표까지 다 한 실정이고 역시 작년 8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격화되는 건 내년서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실제로 개발이 들어가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좀 구입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리고 양평동에 대한 입지를 한번 다시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평동 입지 여건 살펴볼 건데요. 지금 양평동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울시 중에서 우리가 유명한 이 여의도 쪽이 이제 이쪽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제 선유도 공원이 되고요. 양평동 지역은 바로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매물은 이 선유도역에서 바로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까지의 거리도 가깝고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2호선도 가깝고 다 가깝죠. 그래서 2호선, 9호선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또 강변까지도 가깝다. 그래서 강변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이 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입지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여의도 쪽이고 위쪽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홍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대 쪽 더 올라가면 도심권이 나타나는 곳이 되고요. 요 2호선 이용해서 내려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서남권 쪽에 대표적인 업무타운도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죠? 우리 마곡지구라든가 그다음에 김포공항 등을 9호선을 이용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남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닌가. 환경적으로도 깨끗한 곳이면서 직주 근접의 대표적인 곳이다. 그러면서 개발에 대한 계획도 여러 가지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점 투자하신다면 소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도 기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지역의 어떤 특급 매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평동의 다세대 주택 2억 5,500만 원 매매가를 가지고 있고요. 전세 금액은 2억 4천만 원,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고 월세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천에 9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을 1억 5,700 정도 하시게 되면 전세 시에는 1,500만 원, 투자 금액 굉장히 소액이죠. 초역세권 매물인데 월세 시에는 6,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매물입니다. 1월 시에는 월세를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는 월수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어떤 선택이든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전세나 월세는 쉽게 나가는 지역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금방 나갑니다. 그만큼 여기는 역전세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전세가 아주 모자르고 귀한 지역이다. 여기서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영등포구 양평동의 매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등포구 쪽에서 요즘에 많이 또 인식이 바뀌긴 바뀌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많이 받는 개발에 대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역세권 쪽에 있으니까 개발이 안 됐을 시에 가격이 그냥 안 올라버리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황금 라인 매물을 둘 다 확보한 매물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개발에 대한 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권해드리는 특급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양평동 다세주택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정말 유용한 정보와 핵심적인 지역과 매물 살펴봤는데 정말 쉴 새 없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저희 알부자는 전화나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승 소장님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좀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1666-8657번, 또 무료 문자도 열려 있죠.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 핵심적인 지역과 매물로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더운 날씨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요. 항상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또 맞습니다. 일주일이나 기다리셔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